지역이 버림받는 모습을 수많은 사람들이 보았어요. 그날 밤 두 사람은 서로의 삶을 부정하고 상처 주는 말들을 마구 쏟아냈고, 지역은 숨이 막힌다는 말을 속으로만 삼킨 채 현관문을 열고 나가버렸고, 다음 날 아침 그의 휴대폰은 더 이상 연결되지 않는 번호로 바뀌어 있었죠. 가족들은 진짜로 그가 사라졌다는 사실을 깨닫고 얼어붙었어요. 상철은 처음에는 화가 앞섰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두려움이 더 커졌는데요. 젊은 날의 자신도 답답한 집안을 피해 한 번쯤 멀리 떠나고 싶었던 기억이 떠올랐고, 그때 어머니가 홀로 밤새 우셨다는 사실이 기억나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그는 경찰에 신고할까 말까를 수십 번 망설였고, 결국 가족과 상의하자고 마음을 바꾼 뒤 가족 모두를 거실로 불러 모았는데요. 그러나 거실에 모인 얼굴들은 모두 각자의 불안을 숨기느라 굳어 있었고, 누구도 먼저 말을 꺼내지 못하고 서로의 눈치만 보며 시간을 흘려보내고 있었어요. 김다정은 남편의 어깨를 잡고 조용히 앉히며 아들도 지금쯤 겁이 날 거라고 했는데요. 다정은 전화를 걸어도 신호조차 가지 않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예전 교사로 일하던 시절 상담하던 아이들의 얼굴이 떠올라 더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아이들은 문제를 일으켜서 상담실로 왔지만 사실은 도움이 필요하다는 신호를 내고 있었고, 지금의 아들도 그 신호를 세상에 보내고 있을지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이지환은 영나의 운전기사로 돈벌이를 할 수 있게 되었고, 그 일을 통해 영나와의 어떤 관계가 새롭게 시작되었어요. 이수빈은 다급하게 움직이며 스케줄을 빡빡하게 채우기 시작했는데요. 그녀는 채널에 조회수를 올려야 한다며 촬영 일정을 더 잡았고, 협찬 문의 메일도 밤새 보냈었더라고요. 그녀는 박성재에게 연락해 콘텐츠 협업을 제안했고, 남친룩을 함께 소개하면 재미있을 거라고 환하게 웃었는데요. 속마음에서는 집안에 좋은 소식 하나쯤은 가져와야 한다는 압박이 점점 커지고 있었고, 화려하게 보이는 화면 뒤에서 손끝이 떨리는 자신의 모습을 몰래 다잡고 있었죠. 박성재는 수빈의 연락을 반갑게 받았고, 업무 얘기를 하다가도 결국 은호의 안부로 화제를 돌렸습니다. 성재는 며칠 전 고백이 끝내 답을 받지 못한 채 공중에 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려 들지 않았고, 오히려 지금이 기회라고 스스로를 설득하며 더 가까이 다가갈 명분을 찾고 있었는데요. 성재는 은호의 카페 앞까지 찾아가 문을 열고 들어갈까 몇 번이나 고민했지만, 막상 문을 잡을 때마다 손에 땀이 차서 잠시 물러서기를 반복했었더라고요. 그는 겉으로는 여유로운 미소를 지키려 했지만 마음속에서는 지역이라는 이름이 지우개로 지워지지 않는 낙서처럼 늘 남아있다는 사실이 그를 초조하게 만들고 있었는데요. 한편 지은호는 카페 문을 열며 하루를 시작했는데요. 그녀는 어머니 정순이에게 너스레를 떨며 괜찮다고 말했지만, 컵을 정리하는 손끝에서 자주 실수를 하며 마음이 안정되지 않았다는 걸 스스로도 느끼고 있었어요. 그녀는 소개팅을 해보겠다고 결심했지만 막상 지역의 휴대폰 번호가 사라졌다는 소식을 듣고 나자 마음이 다시 흔들려 약속 메시지를 몇 번이나 쓰고 지우기를 반복했었더라고요.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선택이 과연 자신에게 공평한 일인지, 혹시 누군가를 이용해 스스로를 잊으려는 억지는 아닌지, 그런 생각들이 꼬리를 물고 늘어져 그녀의 발걸음을 점점 느리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결국 은호는 카페 문을 닫은 뒤 집으로 돌아와 상자 하나를 꺼내는데요. 그 상자에는 지역과 관련된 작은 물건들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그녀는 숨을 한번 크게 내쉬고 상자를 바닥에 펼쳐 놓았습니다. 사진, 손편지, 영화 티켓, 오래된 머그컵에 남아있던 그의 메모까지
차례로 꺼내놓고는 검은 봉투를 크게 펼쳐 하나씩 담기 시작했는데요. 담는 동작은 단순했지만 물건 하나를 옮길 때마다 그날의 목소리와 표정이 너무 선명하게 떠올라 손이 자꾸 멈춰섰고 마음은 앞으로 가자고 말하면서도 몸은 자꾸 뒤를 돌아보는 모순 속에서 흔들리고 있었어요. 정순이는 딸의 방문 앞에서 한참을 서성이다가 조용히 들어와 앉았습니다. 정순이는 지은호에게 사람의 마음은 칼로 베어내듯 딱 잘라지는 것이 아니라 실처럼 자꾸 엉키는 거라고 말해주었어요. 그러니 엉킨 실을 천천히 풀어주듯 오늘은 버릴 수 있는 것만 버리고 내일 다시 보자고 얘기했고 은호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상자를 잠시 닫아두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스스로를 덜 몰아붙여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오늘 버리지 못한 것들이 내일의 자신을 시험대에 올리더라도 그 또한 통과할 수 있으리라는 막연한 믿음이 생겼었더라고요. 그 무렵 지역의 집에서는 또 다른 긴장이 커지고 있었는데요. 이상철은 끝내 경찰서에 들러 상담을 받고 오겠다고 말했고 가족들은 말리지도 적극적으로 권하지도 못한 채 어색한 침묵 속에 서 있었는데요. 다정은 남편의 등을 토닥이며 신고도 방법이라고 했지만 혹시나 언론에 알려져 더 큰 소란이 나면 아들이 더 숨을 곳이 없어질까 두려워 조심하자고 했죠. 지화는 영라의 기사를 하며 형의 빈자리를 메우려고 노력했는데요. 그러다 박영라를 태우고 이동하는 날이 있었는데 조용한 차 안에서 영라는 자신도 집안의 복잡한 일로 지쳤다고 속삭였고 지화는 그 말에 낯선 위로를 받는 기분이 들어 잠시나마 어두운 터널을 벗어난 듯한 안도를 느꼈습니다. 두 사람은 각자의 책임과 상처를 말없이 공유했고 그 조용한 공유가 언젠가 서로를 조금 더 이해하게 만드는 다리가 될 수도 있겠다는 예감이 들었어요. 박성재는 결심을 굳히고 은호의 카페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그는 평소보다 한 톤 낮은 목소리로 안부를 묻고 혹시 필요하면 언제든 전화하라고 적은 쪽지를 슬며시 건넸어요. 은호는 고맙다고 웃었지만 그 웃음의 끝에 작은 쉼표가 늘어져 있다는 걸 성재는 놓치지 않았고 그 쉼표가 자신에게 허락된 여백인지 아니면 지역을 위한 기다림인지 분간하지 못해 마음이 더 초조해졌습니다. 성재는 돌아서는 길에 스스로에게 확신을 주려는 듯 발걸음을 크게 내디뎠는데요. 그 발걸음이 어느새 집착과 보호의 경계선을 희미하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은호는 다시 상자를 열어 물건을 꺼내 보았는데요. 낮에는 담아두었던 사진을 다시 꺼내 책상 위에 세워두었고 편지의 마지막 줄을 한참 동안 손가락으로 따라 읽었어요. 그녀는 이번에는 버리는 대신 정리의 순서를 바꾸기로 했고 내 마음을 먼저 정리한 다음 물건을 정리하자고 스스로에게 약속했는데요. 그러고 나서 휴대폰을 들어 소개팅 약속을 잡아둔 메시지를 천천히 다시 읽어보며 만남을 미루겠다고 정중히 문자를 보냈고 전송 후에도 오랫동안 화면을 바라보며 자신이 방금 한 선택의 무게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가족 단체 채팅방에는 다정이 정리해둔 검색 동선이 올라와 있었는데요. 다정은 지역이 자주 가던 서점과 식당, 체육관 목록을 정리해 배분했고 각자 확인하고 소식을 공유하자고 제안했어요. 이상철은 평소처럼 무뚝뚝한 말투로 알겠다고만 답했지만 사실 그 목록을 프린트해 주머니에 접어넣으며 한 곳 한 곳 다녀오겠다고 마음속으로 다짐하고 있었는데요. 지화는 출근길에 서점을 들렀고 점원에게 조심스레 사진을 보여주며 혹시 본 적이 있는지 물었지만 돌아온 대답은 고개를 젓는 손짓뿐이었고 그 손짓 하나에 마음이 푹 가라앉았죠. 도시의 다른 끝에서 낡은 여관방에서는
작은 형광등 아래 지역이 앉아 있었는데요. 그는 누구의 전화도 받지 않을 수 있게 번호를 없애버렸고 연락처 목록이 텅 빈 화면을 한동안 바라보며 자신의 삶에서 관계라는 단어를 지워내는 연습을 하고 있었는데요. 술잔을 들었다 놓으며 그는 아버지의 말이 왜 그렇게 가시처럼 박혔는지 떠올렸고 사랑도 계산이고 결혼도 계산이라는 사람들의 말과 자신이 그러한 결혼을 선택한 이유가 뒤엉키며 머릿속을 어지럽히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도망친 건지 살아남으려 몸을 피한 건지 판단하지 못했고 그게 오히려 그를 더 깊은 고독으로 몰아넣고 있었는데요. 그러던 중 창밖에서 울리는 사이렌 소리에 잠시 정신이 돌아왔습니다. 그는 창틀에 걸터앉아 지나가는 구급차를 멍하니 바라보다가 문득 손목에 시계를 내려다보며 시간이 여전히 앞으로 간다는 사실만큼은 멈추지 않는다고 중얼거렸습니다. 그 말은 누구에게 들려주려는 것도 아니었지만 스스로를 겨우 붙잡아두는 작은 끈이 되기도 했고 그 끈이 없었으면 창과 벽 사이에서 더 쉽게 무너졌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는 시계를 풀어 책상 위에 내려놓고 내일이 오면 방을 옮길지 아니면 일단 하루 더 머물지 스스로에게 물었고 대답 대신 깊은 한숨만이 방 안에 흐르고 있었는데요. 저녁이 되자 지역의 집 식탁에는 평소보다 많은 반찬이 올라왔는데요. 모두가 젓가락을 들었지만 젓가락 끝은 그리 활발하지 못했고 다정은 반찬을 나누며 분위기를 풀어보려 했지만 모두 어떤 말도 할 수 없었죠. 그때 초인종이 울렸고 모두가 동시에 고개를 들었지만 문 앞에는 택배 상자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고 가족들은 허탈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상자에는 지역이 예약해두었던 가전의 부품이 들어 있었는데요. 그는 결혼 준비를 하며 오래된 부모님 집에 고장난 물건들을 하나씩 손보겠다고 메모를 남겼었고 오늘 도착한 부품은 그 메모가 아직 유효하다는 듯 친절하게 도착해 있었는데요. 상자를 연 가족들은 서로 눈을 마주보다가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결국 다정이 상자를 다시 테이프로 봉하면서도 손이 떨렸고 이상철은 상자를 들고 베란다로 나가 한동안 혼자 서 있었습니다. 그 순간 그는 비로소 인정했는데 아들이 떠난 것이 단순한 반항이 아니라 자신이 알지 못한 거대한 결심의 결과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처음으로 받아들이고 있었죠. 그 시각 은호는 카페 뒷정리를 마치고 쓰레기 봉투를 다시 꺼냈는데요. 낮에는 닫아두었던 봉투를 이번에는 과감히 열고 물건들을 다시 한번 손 위에 올려놓고 마지막으로 작별 인사를 건네듯 조용히 쓰다듬었었습니다. 그녀는 물건을 버리는 행위가 지역을 지우는 행위가 아니라 그에 대한 감정을 내 마음속에 다른 서랍으로 옮겨 담는 과정이라고 스스로에게 설명했고 그렇게 설명하니 마음이 아주 조금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는데요. 그래서 이번에는 사진 몇 장과 편지 한 통만 남기고 나머지를 봉투에 담아 단단히 묶었고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동안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며 잘한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밤이 깊어가자 성재는 차에 앉아 라디오를 켜두고 생각에 잠겼는데요. 그는 오늘 건넸던 쪽지의 문장을 떠올리며 그것이 진심이었는지 아니면 불안의 다른 이름이었는지 스스로에게 물었고 스스로에게 대답을 쉽게 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지역이 사라진 빈틈을 통해 은호의 마음에 들어가고 싶었지만 은호의 마음이 상처로 가득하다는 사실이 발목을 잡고 있었고 상처를 밟으면 더 아프게 한다는 걸 알면서도 결국 다가갈 수밖에 없는 자신의 마음을 억누르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그는 마지막으로 휴대폰을 들어 근처 파출소 번호를 검색했다가 곧 화면을 꺼버리고 자신이 할 수 있는 건 기다림과 지켜봄뿐일 수도 있겠다고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지역은 여관 창밖에 불빛을 바라보다가 일어나 작은 메모장을 펼쳤습니다. 그는 내일은 근처의 임시 일거리를 알아보겠다고 적어두었고, 저녁에는 근처 공원을 걸으며 머리를 식히자고 스스로에게 약속했는데요. 메모장을 덮은 그는 방 불을 끄고 누웠고, 눈을 감는 마지막 순간에 은호가 웃으며 건네던 머그컵의 온기가 손끝에 어른거리는 것을 느꼈고, 그 온기가 꺼지기 전에 내일 아침을 꼭 맞이하자고 생각하며 잠이 들었습니다. 답답한 인생을 역전시켜 저 위로 올라가 보고자 했던 지역은 지금 저 아래로 떨어졌고, 지역을 향해 한 걸음 더 다가가고자 했던 은호는 두 걸음 아니 세 걸음 뒤로 물러나게 되었죠. 지역은 다시 올라갈 수 있을까요? 은호는 물러난 걸음만큼, 다가가고 싶었던 걸음만큼 다시 다가갈 수 있을까요?